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 제약회사 화이자가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의 효과가 90% 이상이라는 발표에 국제유가가 급등하고 금값이 폭락했습니다. 코로나 끝 기대감이 커지면서 국내 주식시장에서도 항공 레저주는 올랐고 비대면주와 진단키트주는 하락했습니다. 정부는 백신이 개발되면 내년 하반기 국내 접종을 목표로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화이자의 발표가 최종 임상 결과는 아니기 때문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마스크 착용을 호소하며 첫 국정과제는 코로나19 종식임을 천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레인덕 상황에서 눈엣 가시로 여기던 에스퍼 국방장관을 전격 경질하며 불복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100명을 넘나드는 상황이 2, 3주 이어지면 사회적 거리 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할 수 있다고 경보가 밝혔습니다. 띄어앉기가 지켜지지 않고 턱스크로 대화하는 등 느슨해진 방역 현장을 MBN이 취재했습니다. 자갈과 시멘트 비율을 낮춰 배합한 불량 레미콘 900억 원어치를 수도권 건설 현장에 판매한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이 불량 레미콘은 3년간 아파트와 오피스텔, 공장 등 수도권 건설 현장 422곳에서 사용됐습니다. 8억 명이 온오프라인에 모이는 중국 최대 규모의 쇼핑 이벤트 광군제가 오늘 밤 자정부터 시작됩니다. 국내 한 가전업체는 사전 예약 첫날에만 한 달치 매출을 돌파하는 등 한국 시장도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끝이 보이는 걸까요? 미국 제약회사 화이자가 개발 중인 백신의 코로나19 예방 효과가 90% 이상이라는 중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90% 이상이면 일반 독감 백신 효과의 2배 가까이 되는 아주 엄청난 겁니다. 먼저 이기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제약회사 화이자는 독일 바이오엔테크와 공동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의 예방 효과가 90% 이상이라고 밝혔습니다. 4만 3천여 명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시험 3상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94명을 분석해 내놓은 중간 결과입니다. I think that likely, based on impact, that will be the greatest medical advance in the last 100 years. Extraordinary that it's coming at a time that the world needs it the most. 예방률 90%는 감염 위험을 40에서 60% 정도 낮춰주는 일반 독감 백신의 2배에 가까운 수치로 홍역 백신만큼 강력한 수준입니다. 집단 면역이 가능한 예방률 75%를 넘는 백신을 기대했던 과학계는 예상을 뛰어넘는 소식에 놀라움을 나타냈습니다. As a vaccine, it's more than 90% effective, which is extraordinary and will play a major role in what the outcome of this is going to be. 화이자는 현재까지 심각한 부작용은 없었다며 이달 셋째 주 미국 식품의약국 FDA에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환호하기엔 이르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고령층에도 효과가 있었는지 임상시험의 정확한 데이터가 공개되지 않았고 백신의 효능이 얼마나 지속될지도 미지수입니다. They're going to have to show us what sort of people they've put it into, what sort of people they've injected into, what tests they've done, and what the results of those tests were. 뉴욕타임즈는 미 FDA가 백신 관련 데이터를 검증한 뒤 연내에 기저질환자 등 특정 고위험군에 사용을 허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MBN 뉴스 이기종입니다. 이 소식에 전 세계가 들썩였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날 수도 있다는 기대감에 글로벌 증시는 일제히 올랐죠. 국제유가도 급등했고 안전자산이라고 알려진 금값은 반대로 폭락했습니다. 장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2차 재유행이 심각한 유럽 시민들은 화이자의 중간 발표 소식을 크게 반겼습니다. So good, so positive, and it sounds like it's going to be really effective. So yeah, and I think you're quite happy too, right? 캐나다, 독일 등 각국의 당국자들도 이번 화이자의 발표가 고무적인 소식이라면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내년 7월 올림픽 개최를 준비 중인 일본은 일단 한숨 돌린 분위기입니다. ワクチンのニュース私も聞きました。で皆さんがちょっとほっとされたポジティブな思いを持たれたと思います。それと全く組織委員会も同じような気持ちだというふうに同じような気持ちです。ポジティブな受け止めではありますけれども。 거브러여수스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은 전 세계가 팬데믹을 종식시키기 위해 전례 없는 혁신과 협력을 경험하고 있다고 호평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날 수도 있다는 기대감은 글로벌 증시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미국 다우지수는 현지 시간 9일 장중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2.95%, 유럽 주요국들은 4%에서 7% 올랐고 일본 니케이 지수는 약 29년 만에 최고가 마감했습니다. 우리나라 증시는 항공, 해운, 레저 종목이 상승세를 보이며 코스피는 소폭 오른 2,452.83포인트로 마감해 연 고점을 또 경신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업황 자체에 피해를 많이 봤었던 업종들이 코로나 백신이 나온다는 기대감이 생기거나 반사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여건도 갖추고 있는.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증시가 단기적으로는 조정기를 거친 뒤 내년 1분기까지는 긍정적인 흐름을 유지할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그럼 이쯤에서 궁금한 게 생기죠. 이 백신이 진짜로 상용화된다면 우리 국민들은 언제쯤 접종이 가능할까 하는 겁니다. 정부는 내년 2분기 이후, 그러니까 하반기에는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아직 임상이 끝나지 않았고 다른 국가의 접종 상황도 지켜봐야 한다며 신중한 자세를 보였습니다. 강재묵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 각국이 화이자 백신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에 나선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는 내년 상반기 이후 접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전문가들과 함께 접종 전략을 치밀하게 다시 수정 보완하면서 여러 가지 시스템을 완비하고 그렇다면은 아무래도 2, 4분기 이후에 시점 확보가 되고 하면은 목표로 해서는 화이자의 발표가 매우 고무적이지만 다른 나라의 백신 개발 상황이 좋지 못해 상대적으로 고평가된 것은 아닌지 신중한 태도도 보였습니다. 중간 결과는 긍정적으로 보이나 동 결과는 중간 결과이고 최종 임상 결과를 종합적으로 보고 안전성에 대한 것, 또 고령자에 대한 효과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임상 3상이 끝나고 미국 FDA 승인이 나면 그때 수입에 나설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때를 대비해 지난 9월 전 세계 백신 공급을 총괄하는 코박스에 1,500억 원을 입금해 1,000만 명분의 물량을 미리 확보해뒀습니다. 이와 별도로 글로벌 유력 백신 제약사와도 마무리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백신을 들여오면 바로 전 국민 모두에게 접종해 면역력을 확보하는 방법과 현재의 1단계 생활방역 수준을 유지하며 취약계층부터 접종하는 방법을 선택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당국은 백신이 나와도 코로나 종식은 어려울 것이라며 방역과 병행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외국에서는 이렇게 백신과 치료제 개발 소식이 들려오는데 국내 상황은 어떨까요? 일단 백신은 조금 더 기다려야 할 것 같고 치료제는 셀트리온이 연말까지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일라이 릴리 제약사의 치료제는 미국 FDA의 긴급 사용 승인도 받았습니다. 길기봉 기자입니다. 화이자의 성과로 국내에서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임상시험이 승인된 건 모두 21건으로 치료제는 19건, 백신은 2건입니다. 제넥신과 한국백신연구소가 개발 중인 백신이 각각 일상 임상을 진행 중으로 해외보다는 더딘 수준입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와 진원생명과학 등은 식약처 허가를 기다리는 상황으로 연내 일상 임상 돌입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임상 1상 및 2상을 동시에 진행하는 임상 승인 신청을 했고요. 내년 하반기에는 임상 2상의 중간 결과를 확보하고 임상 3상 진입을. 치료제 개발은 백신보다 빠릅니다. 코로나19 항체 치료제를 개발 중인 셀트리온은 경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 일상 시험에서 성과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약물을 투약한 집단의 회복 시간이 40% 빨라진 건데 임상 결과 등을 바탕으로 식약처에 연내 조건부 허가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효능과 안전성이 입증이 된다 했을 때 이런 팬데믹 상황에서 승인하는 게 조건부 승인인 거고요. 내년 초에 만약에 승인 나면 그 다음에는 일반인들한테 사용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FDA는 미국 제약회사 일라이 릴리사가 개발 중인 항체 치료제를 긴급 사용하도록 승인했습니다. 임상 시험 결과 해당 치료제를 투여하면
코로나19 환자들의 입원이나 응급실 방문 필요성이 낮아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중 사용이 허가된 건 처음으로 경증 환자에게만 투여될 예정입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죠. 임상시험 결과가 최종적으로 나온 건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안전한지 아직은 모른다는 거죠. 이호정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까 예방률이 90% 이상이라고 나왔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 겁니까? 네, 우선 이게 어떤 실험이었는지를 알면 좀 이해하기 쉬운데요. 이 코로나19에 걸리지 않은 사람 약 3만 8천 명이 백신을 맞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 중에 절반은 진짜 백신, 그러니까 화이자가 개발 중인 백신을 맞았고요.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가짜 백신, 플라시보를 맞았습니다. 네. 이후에 확인을 해봤더니 94명이 코로나19에 걸렸다는 게 확인이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94명을 또다시 분석을 해봤더니 이 중에 90% 이상이 가짜 약을 맞은 사람이었더라라는 게 이번 조사의 결과입니다. 네.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해 보면은 백신을 맞은 사람 가운데는 확진자가 10%도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3만 8천 명을 시험해봐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 그런데 이 숫자가 의미가 있는 거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까? 네, 실제로 이번 발표가 이 화이자의 보도 자료를 통해서 그러니까요. 나온 내용입니다. 이 얼마나 의미 있는 수치인지를 판단할 기본적인 정보가 부족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전문가들은 분석 대상이었던 94명, 이 확진자가 어떻게 나왔는지에 따라 최종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전수조사 과정에서 94명만 확진이 됐다라고 그러면 지금 중간 결과 값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는 보고 있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백신 접종 맞은 사람들 중에 극히 일부분만 실제로 확진됐다라고 보고한 케이스를 가지고 결과를 분석했다라고 그러면 향후에 이 어떤 효능에 대한 부분은 다른 결과를 나타낼 수도 있다. 예. 네, 이렇게 전수조사도 중요하지만 이 코로나19 검사를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네. 그리고 또 노년층이나 중증 환자는 얼마나 있었는지 또 이 효과는 얼마나 갈지 이런 여러 가지들이 검토가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네, 애초에 이렇게 임상조사를 중간에 결과를 발표하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적인 위기 상황이 고려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게 이제 임상시험이 다 끝나서 안전하다고 딱 이제 확인이 되고 나면 이제 우리 국민도 맞게 될 거 아닙니까? 그때 우리가 뭐 별다른 어려움은 없을까요? 네, 일단은 언제 맞을 수 있는지 이 부분이 중요할 텐데 앞서 이제 리포트에서 들으셨다시피 방역 당국은 내년 2분기 이후에야 국내 백신 접종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리포트에서 보셨다시피 우리 당국도 아직은 임상이 끝나지 않았고 또 다른 나라 상황도 지켜봐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효과가 상대적으로 고평가됐을 가능성도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화이자 백신이 효과가 있다라는 전제 하에 우리 정부도 투트랙으로 백신 확보에는 나섰습니다. 선수입이 가능하도록 화이자와 개별적으로 협의도 하고 또 이와 동시에 국제기구를 통해서 수입 확보 절차도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보건당국은 우리나라가 백신 공급에 후순위로 밀리진 않을 것이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이 백신을 들여오면 전 국민에게 접종할지 아니면 지금처럼 거리두기 단계를 유지하면서 취약계층에게 먼저 접종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원래 이렇게 1,000명 이상을 시험해서 임상시험을 하는 거겠죠. 3년 정도 이렇게 부작용이 있나 없나를 좀 본 다음에 그다음에 접종을 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게다가 이 백신 같은 경우에는 건강한 사람들에게 맞히는, 예방적으로 맞히는 거기 때문에 특히나 안전성 검증이 중요한데요. 그런데 사실 이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인 위기 상황에 최종적인 검사 결과를 공식적으로 확인하기까지 시간이 없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화이자 같은 경우에도 아직 3상 임상시험이 진행 중이지만 이 긴급 승인을 신청한 이유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나중에 이게 안전하다고 나온다 할지라도 먼저 가서 내가 백신을 맞겠다는 사람이 좀 줄어들 수도 있는 거겠네요.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자체적으로 개발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우리나라도 실제로 백신 그리고 치료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다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초기 단계, 그러니까 지금의 화이자처럼 사람을 대상으로 임상을 시작하기
전 단계인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속도전에선 좀 뒤처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미 미국이 아닌 중국과 러시아는 자체 개발한 백신이 있다라면서 내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 두 나라의 백신에 대해서는 안정성과 효과 모두 제대로 검증됐는지 지금 의문인 상황입니다. 네. 특히나 이 두 나라의 백신들도 지금 화이자가 긴급 신청한 것과 마찬가지로 임상 3상까지 완료한 건 아닙니다. 네. 그런데다가 일부 최종 실험 단계를 생략하면서 승인을 내렸고 이에 대해서 FDA도 안정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러시아에서도 뭐 그 비슷한 일이 있긴 있었죠. 국내 백신 개발이 이렇게 비교적 늦은 이유는 뭐 따로 있습니까? 일단 뭐 근본적으로는 이 분야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그만큼 관심과 투자가 부족했다라는 이유가 있을 수 있고요. 그런데 좀 추가적으로 현실적인 문제가 남아 있는데 무엇보다 지금 상황에서는 임상시험 대상을 모집하는 데 어려움이 큰 상황입니다. 네. 이 전문가 얘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 K 방역이 워낙 또 잘 되고 하다 보니까 환자가 별로 없는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환자를 대상으로 투여할 수 있는 그런 이렇게 체계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임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런 상급병원 중심으로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1차 의료기관 중심으로 치료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네, 이 치료제든 백신이든 이게 효과가 있는지 시험을 해야 되는데 그 대상 모집에 지금 어려운 그렇죠. 겁니다. 예. 일단 한 항체 치료제의 경우에 300명 모집 목표인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51명밖에 모집하지 못했습니다. 예. 그런 상황인데 그나마 이 치료제는 코로나19 확진자 혹은 완치자들의 협조로 그나마 상황이 나은 상황이고요. 이 백신은 코로나19에 걸리지 않은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더 어렵습니다. 게다가 기억하시겠지만 최근에는 독감 백신 사망 사건이 이슈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백신 자체에 대한 불안감이 커진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나 더 어려움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외국에서도 백신 실험을 하려면 아무래도 건강한 사람한테 맞춰야 할 텐데 약간 좀 비교가 되기는 합니다. 백신이든 치료제든 나오면 어쨌든 내년에는 그러면은 코로나 종식 선언이 가능할까요? 네, 일단 만약에 정말 효과적인 네. 백신이나 치료제가 나온다라는 전제하에 가장 큰 변수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변이일 겁니다. 네. 이 개발된 백신이랑 치료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바이러스가 변이했을 경우 이 변이한 바이러스에도 효과가 있을지 이 부분이 중요할 텐데요. 네. 다행히도 아직까지 개발업체 입장을 보면 현재 개발 중인 치료제나 백신을 무력화할 정도의 변이는 없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방역 당국도 그리고 전문가들도 아직은 백신이 나와도 코로나19의 완전한 종식은 어렵다라는 데 무게를 싣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백신과 생활 방역을 병행하는 게 당분간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러스라는 게 참 변이가 문제에 또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유호정 기자였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첫 국정과제로 코로나19 종식을 천명했습니다. 또 마스크를 꼭 착용해달라며 트럼프와 확실한 차별화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최우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대선 승리 선언 후 가진 첫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대응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Today, that work begins. It starts with doing everything possible to get the COVID-19 under control. 직접 쓰고 나온 마스크를 들어올리며 미국이 암흑의 겨울을 맞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Wear a mask. Do it for yourself. Do it for your neighbor. A mask is not a political statement.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공식 일정을 소화하다 코로나19에 감염됐던 트럼프 대통령과 정반대 행보입니다. 회견에 앞서 발표한 코로나19 자문단에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응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했다. 한직으로 밀려난 뒤 사직한 릭 브라이트 전 보건복지부 국장이 포함되기도 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제약업체 화이자의 백신 개발 진전 소식을 환영하면서도 광범위한 접종이 이뤄지기까지 아직 몇 달이나 남아있다며 코로나19와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 5천만 명 가운데 미국 내 확진자가 1,000만 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최은미입니다. 바이든이 미국 대통령에 당선됐지만 각 부처는 아직도 백악관의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인수위에는 예산이 지원되질 않았고 법무장관은 선거 사기 주장을 조사하라는 지침까지 내렸다고 합니다.
손기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TF를 구성하는 등 정권 인수의 속도를 내는 조 바이든 당선인은 미 연방총무청을 향해서도 대선 승리를 인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인수위원회가 개설됐지만 곳간을 책임지는 연방총무청이 정식으로 당선을 인정하지 않아 예산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수위 관계자는 대선 결과가 뚜렷해지면 연방총무청은 통상적으로 24시간 안에 당선인이 누구인지 공식화한다고 밝혔지만 연방총무청은 아직 입장을 내지 않고 있어 법적 갈등도 빚어질 수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백악관이 정부 부처와 고위 관료들에게 바이든 측에 협조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국무부도 인수위에 전혀 협조하지 않아 바이든 당선인 측은 외국 정상과의 통화도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윌리엄 바 미국 법무장관이 대선 사기 가능성을 조사하라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언론은 바 장관이 미국의 연방검사들에게 선거 부정에 대한 혐의가 존재한다면 대선 결과가 확정되기 전 이를 추적하라고 명령했다고 전했습니다. 법무부 내 선거범죄 담당 고위검사는 바 장관의 이 같은 지시가 내려진 지 몇 시간 만에 항의의 표시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뉴스 송기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그냥 미 대선에서 불복만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인종차별 반대 시위 현장에 대한 군 동원령에 반기를 들었던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도 전격 해임했습니다. 그것도 트윗으로요.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기 전 최대한 인사권을 활용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강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을 해임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7월 취임한 에스퍼 장관은 부임 초기 대표적인 친트럼프 인사로 꼽혔습니다. 대통령의 뜻에 반기를 들지 않아 예스퍼로 불릴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6월 인종차별 항의 시위에 트럼프 대통령이 군을 동원해서라도 진압하겠다고 경고하자 이에 반대하며 대립각을 세웠고 I do not support invoking the Insurrection Act. 트럼프 대통령이 옹호하던 남부연합기의 군내 사용을 금지하며 사이가 완전히 틀어졌습니다. 정권 교체에 이뤄진 이례적인 경질에 대해 에스퍼는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내 후임은 훨씬 더 예스맨일 것이라며 국무위원 중 반발한 사람이 또 누가 있었겠느냐고 말했습니다. 크리스토퍼 밀러 국가대테러센터 소장을 후임으로 임명한 트럼프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비협조적인 인사를 모두 경질할 것이란 예측도 나옵니다. 지난 6일 보니글리 국제개발처 부처장이 해임됐고 크리스토퍼 레이 FBI 국장 등 안보기관 수장들의 대거 경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제약회사 화이자 등이 코로나19 백신과 관련된 내용을 대선 후에 발표한 것은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었다며 트위터를 통해 강한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MBN 뉴스 강영호입니다. 이렇게 마지막까지 권한을 이용하려는 트럼프 대통령. 표면적으로는 대선 결과에 대해 불복한다지만 사실은 2024년 대선을 노리고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미 헌법상 대통령 임기는 2번으로 제한돼 있지만 연임이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거든요. 신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정치 전문 매체인 악시오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측근들에게 2024년 대선에 다시 출마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의지가 바이든 당선인에게 패배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대목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미국 헌법상 대통령의 3선 연임은 불가능하지만 한 번 낙선했다가 그 다음 선거에 출마하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도 차기 대권 도전에 대해 공개적으로 권유했습니다. And I would encourage President Trump, if after all this he does fall short, we just can't quite get there, to consider running again. 28년 만에 재선에 성공하지 못한 미국 대통령이란 불명예를 아는 트럼프 대통령이 차기를 준비하는 방향으로 선회한다면 적절한 시기에 패배를 인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재 선거가 사기라는 주장에 많은 지지자가 동조하는 만큼 당분간 여론전에 나서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실제로 대선 불복 소송전을 만료해온 트럼프 대통령의 맞사위 제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 보좌관도 미 전역을 돌며 대규모 집회를 여는 방안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7천만 표 이상을 얻어
최대 득표 낙선자라는 타이틀을 얻게 된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행보를 놓고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신혜진입니다. 교도소, 은행, 헬스장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순천에서는 1,600명의 회원을 보유한 대형 헬스클럽에서 확진자가 나와 결국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올렸습니다. 드라이브스루 선별 진료소도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정치훈 기자입니다. 재소자 2,000명이 수감된 광주교도소입니다. 평소 면회객과 변호인이 오갔던 교도소 앞이 썰렁합니다. 이곳에 근무하는 직원 한 명이 지난 6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접촉한 직원 51명 가운데 1명이 추가 확진을 받았고 지인 2명도 확진돼 모두 4명의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교도소 직원은 재소자와 대면 업무를 하지 않았고 근무 중에도 마스크를 잘 썼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남 순천에서도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 2명이 나왔습니다. 이들 중 1명은 광양시 농협은행 직원으로 접촉한 고객이 많았고 나머지 1명은 고등학교 교사로 교직원과 학생들의 접촉이 이뤄졌습니다. 특히 이 교사는 골프 연습장과 헬스장을 다녔는데 마스크를 쓰지 않고 운동을 해 지역사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증상 발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고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였습니다. 헬스장 회원 1,600명 등 접촉자가 2,000명이 육박하자 체육관의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가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순천시는 급하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했습니다. MBN 뉴스 정춘우입니다. 경남 사천에서는 경로당에서 연쇄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노부부 등 지금까지 확진자가 9명, 추가 감염 우려에 사천시는 관내 경로당 338곳 전체 모두를 긴급 폐쇄했습니다. 강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남 사천의 한 경로당입니다. 평소 같으면 동네 어르신들로 분배해야 할 곳이지만 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지난 8일 노부부가 확진된 이후 70대 아내와 이곳에서 접촉한 60에서 80대 노인 6명이 무더기 감염됐습니다. 또 이들 부부와 집, 가게, 사우나 등에서 접촉한 3명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안 보입니까 지금? 안 보이는데 사람도 안 다닌다 아닙니까? 특히 경로당 인근에 초등학교와 고등학교가 있어 불안감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두들썩하긴 한데요. 그 주변에 간 사람이 있는가 싶어서요. 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요. 최초 확진자의 감염 경로도 정확하지 않아 N차 감염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거리두기 단계라든지 생활 수칙을 더 변경하고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면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천시는 관내에 있는 경로당 전체 338곳을 긴급 폐쇄하는 한편 확진 판정을 받은 노인들의 동선과 접촉자 파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진우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계속 100명대를 기록하고 있죠. 감염원은 알 수 없는 감염이 앞으로도 2, 3주 계속된다면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다시 경제엔 치명타가 되겠죠. 신동규 기자입니다. 해외 유입을 포함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최근 일주일 동안 단 하루를 제외하고 모두 100명 이상이었습니다. 오늘 국내 발생 71명 가운데 서울이 32명, 경기는 18명으로 70%가 수도권에서 발생했습니다. 서울 성동구 노인요양시설 관련 확진자가 3명 추가돼 9명으로 늘었고 강서구 보험사 관련 누적 확진자도 모두 35명이 됐습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현재 추적 격리보다 확산 속도가 약간 빠르다면서 이대로면 2, 3주 뒤 수도권에서 거리두기가 1.5단계로 격상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충남 천안과 아산, 강원 원주는 이미 1.5단계로 격상됐고 전남 순천은 내일부터 1.5단계가 적용됩니다. 현재 일상 속 언제 어디서나 감염될 수 있고 일정 수준을 벗어나기 시작하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현 상황을 아슬아슬한 통제 상태로 진단했습니다. 헬로윈과 단풍철 여파가 남은 데다
다음 달 3일 수능 이후와 각종 연말연시 모임 등 위험 요인이 산적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위험을 의식한 듯 내일부터 중국행 항공편 탑승객은 국적과 관계없이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2장 제출해야 하는 등 출국이 까다로워집니다. 벌써부터 주요 호텔에 주말 뷔페 예약이 몰리는 등 감염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감염원을 알 수 없는 생활 감염이 일상화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신동규입니다. 이렇게 연일 확진자가 생기는 건 혹시 우리가 긴장을 늦춘 탓이 아닐까요? 취재기자가 서울의 음식점과 카페를 둘러봤더니 지그재그 뛰어앉기를 지키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심지어 턱스크, 마스크를 턱에 걸치고 대화를 하는 시민도 많았죠. 심가현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최근 감염의 온상으로 꼽히는 곳은 요양병원 등의 감염 취약시설뿐이 아닙니다. 가장 불안한 요소는 각종 모임, 직장과 다중이용시설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가 시행된 지 나흘째, 점심시간 사람들이 몰리는 카페와 음식점을 직접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서울 도심의 한 음식점. 작성 후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는 출입 명부가 지키는 사람 없이 방치돼 있습니다. 여기 아무도 안 쓰시는 것 같아서. 저희 자주 오시는 분도 아침에 오셨다가 다시 오는 분들도 되게 많으셔가지고. 일행간 거리 확보를 위해 붙여둔 스티커가 무색하게 그대로 마주 앉는가 하면 카페에서 음료를 마시지 않을 때도 턱스크는 기본. 다닥다닥 붙어 앉아 아예 마스크를 벗고 대화하기도 합니다. 오는 13일부터는 개정된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모두 과태료부과 대상입니다. 아무래도 이게 상황이 좀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다들 조금 느슨해진 것 같은 가끔 걱정될 때도 있습니다. 심상찮은 경각심 완화 추세에 방역당국도 일정 크기 이상의 공공장소에 마스크를 비치해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아슬아슬한 확산세 속 가장 중요한 건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입니다.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어제 저녁 전남 흑산도 인근 바다에서 조기잡이를 하던 어선이 전복됐습니다. 선원 10명 중 9명은 구조됐지만 실종됐던 선장은 오늘 오후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정지영 기자입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바다 한가운데 어선 한 척이 뒤집혀 있습니다. 사고는 어제 저녁 6시 반쯤 전남 신안군 흑산도 북서쪽 31km 해상에서 발생했습니다. 선원 10명 가운데 9명은 인근에서 조업하던 선박에 구조됐지만 선장 59살 김모 씨는 실종됐습니다. 본격적인 수중수색 끝에 선장 김 씨는 오늘 오후 3시쯤 갑판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고 선박은 35톤급 근해 자망어선으로 조기를 잡는 그물을 걷어올리던 중 배가 갑자기 뒤집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일부 선원에 따르면은 망을 끌어올릴 때 고생물이 많아가지고 그물 일부를 절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체가 오른쪽으로 기울어서 전복이 발생이 됐다고 선원들 상대로 자세하게 이제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해경은 전복된 어선을 인양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정주영입니다. 자갈과 시멘트 배합 비율을 낮춘 불량 레미콘 20만 대 분량, 900억 원 상당을 공급한 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이렇게 적발된 건설사 9곳 중에는 국내 20위권 안에 드는 대형 건설사도 포함이 돼 있었죠. 문제는 이 불량 레미콘이 수도권 아파트를 짓는 데 사용이 됐다는 겁니다. 김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 수사관들이 수도권 소재 레미콘 공급업체 사무실에 들이닥칩니다. 압수수색 순간에도 해당 업체는 불량 레미콘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최근 3년 가까이 수도권 일대에 자갈과 시멘트 등의 배합 비율을 조작한 레미콘을 공급해 왔습니다. 트럭 20만 대, 시가 900억 원어치 분량으로 수도권 일대 건설 현장 400곳 이상에 납품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더 큰 문제는 납품된 물량 절반 이상이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주택 신축에 사용됐다는 점입니다. 배합 프로그램 제작업체와 건설사 품질 관리자를 범행에 끌어들였던 탓에 규격 미달 제품이 실제 사용되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해당 업체가 납품한 물량의 압축 강도 시험을 이달 안에 마치고 국토교통부 등과 함께 현장 점검에 나설 계획입니다. 경찰은 불량 레미콘 공급업체 임직원 등 42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고 이 가운데 2명은 구속했습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모텔에서 소란을 피우던 투숙객이 조용히 해달라는 모텔 주인을 무차별 폭행해 주인이 숨졌습니다. 남성의 방 안에선 환각 물질이 발견됐습니다. 박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연천군의 한 모텔입니다. 지난 4일 새벽 50대 남성이 모텔 주인인 60대 여성을 폭행한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투숙객인 남성이 새벽에 방에서 소란을 피우자 모텔 주인이 조용히 해달라고 말을 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성은 1층 로비로 내려와 계산대 유리창을 부수고 여성을 무차별 폭행했습니다. 투숙객이었는데 주인 되신 분이 좀 조용히 해주라 그랬대나. 아줌마 문을 잠가버리니까 그리로 들어가려고 손으로 일을 쳤대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곳 모텔 계산대에서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피해 여성은 급히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남성이 투숙하던 방에서는 본드통이 발견됐는데 경찰 조사 결과 남성은 범행 당시 환각 상태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상해치사 혐의로 입건했지만 조사 과정에서 고의성이 추가로 밝혀져 살인죄로 혐의를 변경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의사 국가실기시험이 오늘 끝났습니다. 전체 응시 대상 의대생의 86%인 2,700여 명이 시험을 치르지 않았는데 당장 내년부터 공중보건의와 군 의료관 등에서 의료 공백이 현실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부의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 정원 증가 정책을 반발하며 국가고시를 거부해온 의대생들. 결국 지난 9월부터 2달간 실시된 실기시험은 오늘 모두 끝났습니다. 전체 응시 대상 의대생 3,100여 명 가운데 86%에 달하는 2,700여 명이 의사 국가시험에 미응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장 내년부터 수련병원을 포함해 공중보건의, 군의관 등 인력난이 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의사가 이제 한 2,700명 가까이 안 나오면 현장에서 인력이 많이 부족하겠죠. 의사 파업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 분노, 좌절 이런 것들이 의사 국시 문제에 연결되어 있는 거라. 의료계는 지금이라도 응시 기회를 달라고 호소하고 있지만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의사 국가시험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적인 동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종전 입장에서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의료 공백에 대비하기 위해 포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복지부와 의료계는 수도 동기, 즉 길은 달라도 이르는 곳은 같다며 고민이 있다고 털어놨습니다. 이에 따라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한 의정협의체가 구성돼 막바지 타협안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서울 부산시장 선거는 내년 4월 7일에 치러집니다. 아직 먼 것 같지만 경선을 준비하는 정당이나 후보들은 벌써부터 바쁩니다. 다음 달 8일 각 정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서울 부산시장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하면 각 정당마다 본격적인 경선 레이스가 시작이 되게 되죠. 2달간의 경선을 통해 각 당은 후보를 정하게 되는데 만약에 외부 인사와 연대라도 하게 된다면 시간은 더 촉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최종 후보가 결정되면 3월 19일까지 공식 등록을 하고 선거운동에 들어가게 되죠. 지금은 각 당마다 경선 룰을 정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벌써부터 신경전이 치열하다고 합니다. 백길종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박민식 전 의원이 부산시장에 출사표를 던지는 등 유력 후보들이 몸풀기에 나서면서 내년 4월 재보선을 앞두고 경선 룰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임 시장들의 성추행 의혹이란 악재 속에 여성 25% 가산점 당규가 쟁점입니다. 민주당 당규에 따르면 여성은 공천 과정에서 최대 25%까지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데 출마를 검토 중인 우상호 의원 등 남성 후보들은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 있다는 점이 논란입니다.
민주당 선거기획단 부단장을 맡은 전재수 의원은 당원 당규를 원칙으로 논의한다면서도 선거마다 경선 규칙을 따로 정한다는 말로 수정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 내로 경선 규칙을 확정할 국민의힘은 당 외부 인사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100% 국민 여론조사 예비 경선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당에서 고려하는 여러 안 중에 하나라며 어느 정도는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본 경선에서도 50%에 불과한 국민 참여 비율을 80%로 올리는 방안을 연구 중인데 당원들의 반발이 변수입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법무부가 검찰의 특수활동비를 직접 배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특활비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아이디어 차원이라면서 한 발 물러섰지만 검찰 안팎에서는 인사권에 이어 이제는 돈줄까지 묻느냐며 진짜로 수사 독립성을 흔든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특활비 감찰에 이어 법무부가 특활비 직접 배분 카드를 꺼내면서 논란이 더 가열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전날 특활비 현장 검증을 진행한 법사위원들에게 검찰 특활비 문제가 계속되면 일선지검에 특활비를 직접 배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일반 예산은 법무부가 기획재정부에서 받아 일선지검에 직접 배분하는 것처럼 특활비도 대검을 거치지 않고 바로 주겠다는 겁니다. 검찰 안팎에선 검찰 수사의 독립성을 흔들 수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검찰 관계자는 검찰 수사는 수사 단계부터 기밀인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수사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특활비는 이른바 비밀 수사나 정보 수사에 사용되는 경비인데 법무부가 직접 지급하는 건 사건별로 수사 상황을 보고받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활비 배분 권한을 가진 대검은 법무부의 검토 내용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검찰 안팎의 비판이 거세자 법무부는 아이디어 차원일 뿐 확정되지 않았고 현재 검토 수준이라며 확대 해석에 선을 그었습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주장과 달리 현장 조사 결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특활비 유용은 확인되질 않았고 그러자 오히려 야권이 반격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기회에 청와대를 비롯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까지 정부 전체의 특활비 사용을 검증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신재호 기자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특활비 유용이 결국 확인되지 않자 야권의 공격은 특활비 감찰 지시를 내린 추미애 법무부 장관으로 향했습니다. 추 장관에 대해 광인 전략이라고까지 표현한 국민의힘은 전직 법무부 장관, 청와대까지 특활비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딴 부처는 몰라도 법무부 장관이 광인 전략을 구사하는 것은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건 나라의 품격과도 관계되는 일이고. 법무부가 언론에 추미애 장관은 예년과 달리 검찰 특활비를 배정받거나 사용한 적 없다고 전달한 문자 메시지도 논란을 키웠습니다. 예년과 달리란 표현이 추 장관 이전 법무부 장관들은 특활비를 사용했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인정한 것 아니냐는 겁니다.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은 검찰 특활비는 법무부 예산이라고 해명했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해당 발언을 SNS에 공유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나 특위를 구성해서라도 정부 전체의 특활비를 점검해야 한다며 공세의 수위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성추행이 성교육을 학습할 기회라면 살인은 생명 존중을 학습할 기회입니까?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여성가족위원회 전체 회의가 야당의 반발로 10분 만에 파행을 겪었습니다. 내년 4월 보궐선거를 두고 성인지 집단 학습 기회라고 발언했던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보고를 못 받겠다고 한 겁니다. 김순철 기자입니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시종일관 가시방석에 앉은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지난 5일 국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한 발언의 후폭풍이 거세진 탓입니다. 국민의힘은 이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성추행이 성교육을 학습할 기회라면 그러면 음주치사는 음주운전 방지를 학습할 기회입니까? 살인은
생명 존중을 학습할 기회입니까? 더불어민주당 역시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여성가족부 장관으로서 피해 여성의 일상 회복을 위해서 책임지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큽니다. 국민의힘은 1조 2천억 원의 예산 심사를 못하겠다고 버텼고 회의는 10분 만에 파행됐습니다. 야당 간사께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논의하실 수 있도록 1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국회 예결위에서는 특수활동비를 두고 질의가 잇따랐습니다. 특활비라는 이런 증빙이 필요 없는 영역을 계속 유지해야 되나요? 예, 의원님. 같은 정부 안에서 장관끼리 이렇게 치고받고 싸우는데. 특수활동비를 저희가 줄일 수 있는 분야는 40% 정도 줄였습니다. 청와대 스스로도 대통령 비서실 스스로도 굉장히 많이 줄였고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규제가 없는 지역에서 투기 쏠림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 예의주시 중이라며 관련 대책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가 선정한 예비 후보자는 모두 11명으로 판사 출신이 4명, 검사 출신이 7명입니다. 위원장인 조재현 법원 행정처장은 2012년 저축은행 비리 합동 수사단장을 맡았던 최운식 변호사를 추천했고 중립적 위치에 있다고 하는 대한변협은 판검사 출신 변호사 3명을 고루 추천했습니다. 추미애 법무장관은 대법원 재판연구원 출신인 전현정 변호사를, 여당은 판사 출신 변호사 2명을 선정한 반면 야당은 검사 출신 변호사 4명을 지명했습니다. 추천위는 사흘 뒤 문재인 대통령에게 추천할 최종 후보 2명을 선정할 예정인데 그런데 상황이 녹록치 않습니다. 7명의 위원 중에 6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야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최종 후보를 낼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참 국민의힘이 추천한 손기호 후보가 조금 전에 사퇴해 총 후보는 10명이 됐다는 속보도 방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어쨌든 벌써부터 여당은 판사 출신만, 야당은 검사 출신만 후보로 올리는 등 극명한 입장 차이를 보이면서 최종 후보 압축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조창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수처장 후보 명단을 받아든 여야는 서로 상대가 추천한 처장 후보들의 중립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사 출신이 처장으로 오면 새로 출범하는 공수처가 이른바 검찰 이중대가 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수처는 그동안 제19 감싸기 의혹과 중립성 논란을 일으켜온 검찰 대신에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를 수사하기 위한 기구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여당의 주장을 일축하며 수사 경험이 풍부한 검사 출신이 더욱 적합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제2의 검찰입니다. 검사가 아닌 판사라든가 변호사 출신은 기본적으로 수사 능력이나 경험이 전혀 검증이 되어 있지 않아요. 주호영 원내대표 역시 공수처 문제를 말하지 않는 사람을 넣은 게 더 문제라고 반박하고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야당 측에서 추천한 석동현 전 검사장이 공수처는 태어나선 안 될 괴물기관이라고 비판했고 여당은 이를 안 되게 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은 야당이 비토권을 활용해 시간 끌기에 나설 경우 법 개정에 착수할 방침이지만 이달 중 공수처 출범을 위해 법조계 추천 후보를 중심으로 합의점을 찾을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MBN 뉴스 조창훈입니다. 검찰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 김모 씨가 운영하는 전시 기획사를 압수수색하려다 법원에서 영장을 통째로 기각당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2부는 최근 김 씨가 운영하는 업체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주요 증거들에 대한 임의 제출 가능성이 있고 영장 집행 시 법익 침해가 중대하다며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을 방문 중인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스가 일본 총리에게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사실상 작별 회담을 가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바이든 캠프 측과 면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중요한 거겠죠. 이수아 기자입니다. 박지원 국정원장이 총리 관저를 찾아 스가 일본 총리와 만났습니다. 박 원장은 친서 대신 구두로 한일 관계 전환을 위한 대통령의 의지를 전했고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위해 두 나라가 함께 대화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미쯔비시 중공업의 국내 자산 매각에 대한 공시송달 효력이 오늘부터 발생하면서
강제징용 해결에 대해 양국 모두 필요성을 절감하는 상황입니다. 일본 측의 반응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바이든 정부 출범을 앞두고 한일 관계 개선의 필요성은 일본 측도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은 오찬을 함께 나누며 한반도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사실상의 작별 회담에서 두 장관은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공조를 유지하는 한편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최종 후보에 오른 WTO 사무총장 선출권도 논의했습니다. 강 장관은 남은 기간에 바이든 측과 만남을 추진하고 있지만 외국 정부와 접촉 금지령이 떨어진 상태여서 실제 만남이 성사될지 미지수입니다. 이게 미 의회 그리고 학계 주요 인사들과도 면담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상황에서 구체 일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해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외교부는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당선인과의 통화 시점에 대해 적절한 시기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 이수아입니다. 새 임대차법 시행 후 불안정해진 전세 시장이 좀처럼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세 매물은 줄고 가격은 급등하는데 특히 학군 수요까지 몰리는 분당은 매물이 아예 실종돼 버렸습니다. 서울 일부 지역에서는 전세 가격이 지난해 집값에 근접하는 아파트까지 나왔습니다. 작년이라면 이 전세값으로 그 집을 살 수 있는 거였죠. 박통일 기자입니다. 경기도 분당의 아파트 단지입니다. 탄천을 따라 이어진 이 일대 8개 단지 4,500가구 가운데 포털 사이트에 올라온 전세 매물은 겨우 14가구입니다. 새 임대차법으로 계약을 연장하는 사례가 늘어난 데다 강남발 전세난에 밀려난 학군 수요가 겹치면서 매물이 자취를 감췄습니다. 소형 대형 할 거 없이 전체적으로 전세가 없다 보니까 일단 신혼부부부터 이제 학군 수요에 따라 움직이시는 분들까지 해서 다 이제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울 성동구 2,000가구의 이 아파트 단지 역시 30평대 전세 매물은 2개에 불과합니다. 전세 가격은 2달여 전보다 3억이 오른 12억 원으로 지난해 매매가에 육박합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값은 71주째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전세 수급지수 역시 1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재계약 물량이 많이 늘어났고 새로 계약을 해야 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4년치를 먼저 받으려고 높이고 도심 내 공급 물량은 없고. 정부는 내년은 주택 공급이 적은 해라며 공급 부족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최근 전세난이 임대차 3법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MBN 뉴스 박통일입니다. 코로나19로 돈 쓸 곳은 많아졌는데 돈이 들어올 곳은 줄어들고 있죠. 그래서 나라 살림이 안 좋아졌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으로 국가 채무는 사상 처음으로 8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지난해 말보다 100조 원이 넘게 는 겁니다. 4차례 추경을 편성하면서 9월까지 정부 총 지출은 434조 8천억 원으로 1년 전에 비해 50조 원 가까이 더 썼는데 세수는 덜 거쳐서 같은 기간 정부 총 수입은 지난해보다 5조 원이 넘게 줄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재정 상황을 보여주는 관리 재정 수지 적자도 108조 4천억 원까지 불어나 9월 6일 기준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죠.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채무 증가 속도에 우려는 있지만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밝혔는데 4차 추경 때 애둘러서 반대 의사를 내비쳤던 그 모습이 아직은 생각이 납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 후보가 달러를 후보가 아니라 당선인이죠. 대거 풀어서 경기를 살리겠다고 예고한 만큼 당선을 전후로 달러 가치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2달 새 무려 60원이 내렸는데 10원만 내려도 수십억 원을 손해보는 우리 기업이 태반입니다. 차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압력 밸브를 제조하는 중소기업입니다. 전체 생산량의 70%가량을 수출하는데 코로나로 수출길이 좁아진 데다 최근엔 환율까지 떨어져 걱정입니다. 현재는 우호적인 상황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현재까지는 선방하는데 여기서 더 떨어지면은 조금 문제는 더 되겠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110원대로 최근 2달 사이 60원 넘게 급락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당선으로 하락 속도는 더욱 빨라졌고 백신 호재에도 소폭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적극적인 경기 부양을 예고하면서 미국 시장에 더 많은 달러를 공급하면 달러 가치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수출을 주력으로 하는 우리 기업들은 비상입니다. 상당수 기업이 1,050원에서 1,100원을 1차 방어선으로 보고 있는데 이 속도대로라면 앉아서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대응 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들은 적자 수출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외환시장이 더 불안해진다면 정부가 좀 중소기업들을 위한 환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지원이라든가 이런 정부 차원에서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 경제 회복과 미중 갈등 완화로 위안화도 강세를 보이면서 당분간 원화 강세 흐름은 이어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MBN 뉴스 차민아입니다. 국세청이 주택임대소득을 불성실하게 신고한 혐의가 있는 주택임대인 3천 명에 대해 세무 검증을 벌입니다. 검증 대상은 외국인에게 임대하거나 고액의 월세 임대를 한 경우 등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탈루 혐의가 포착된 사례입니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수입 금액 2천만 원 이하인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과세를 시행해 지난해보다 검증 대상이 늘어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의 최대 쇼핑 축제인 광군제가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불황에 코로나까지 이중고에 허덕여왔던 우리 업체의 기대가 큰데요. 예약 판매만으로도 한 달치 매출을 넘어선 곳도 있습니다. 박은채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알리바바의 온라인몰 타오바오의 메인 화면입니다. 온통 광군제 이벤트 상품들로 가득합니다. 올해는 아파트까지 처음 상품으로 나왔습니다. 광군제는 매년 매출 신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억눌렸던 소비 심리가 폭발할 전망이어서 지난해 매출 44조 원은 가뿐히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기업들에게 긴 가뭄의 단비나 다름없습니다. 최근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중국 인터넷 쇼핑몰에서 한국 압력밥솥을 찾는 고객들이 늘고 있습니다. 한 압력밥솥 업체는 광군제 사전 예약 물량만 10월 한 달 매출을 앞섰습니다. 하루 매출이 전월 대비해서 118%가 오르는 정도로 많은 인기를 끌었습니다. 최근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온라인 시장이 좀 커지면서 화장품 업계도 모처럼 화색이 돌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인기를 끌었던 우리나라 화장품 브랜드 2개는 예약 판매 3분 만에 각각 1억 위안어치가 팔렸습니다. 한국의 국가 이미지와 소프트 파워가 높아졌다는 거를 이제 산업적으로는 그 수혜 산업으로 헬스 앤 뷰티 산업이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코로나19로 얼어붙었던 국내 업체에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은채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코로나19 탓에 7개월간 문을 닫았던 진천 선수촌이 지난주 일부 종목 선수들이 들어오면서 재가동했는데요. 훈련의 소중함을 새삼 깨달은 선수들은 250여일 앞으로 다가온 도쿄올림픽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전남주 기자입니다. 복싱 국가대표 선수들이 기합을 넣으며 훈련에 한창입니다. 지난 3월 한국 여자 복싱을 사상 처음으로 올림픽 본선 무대에 올려놓은 오연지와 이매지는 다른 선수들보다 더 매서운 눈빛으로 동작 하나하나에 집중합니다. 선수를 극한으로 몰고 가는 대표팀 훈련이 괴로울 법도 하지만 코로나19 탓에 제대로 된 훈련을 소화하지 못한 두 선수는 오히려 강도 높은 훈련이 반갑기만 합니다. 선수촌이 많이 그리웠어요. 여러 선수가 모여 있어야 같이 동기부여도 되고 열심히 하는 거 보면 같이 따라하게 되고. 도마의 신 양학선도 본격적인 담금질에 들어갔습니다. 기계체조 종목 특성상 넓은 공간과 각종 기구가 반드시 필요한데 이제는 훈련에만 매진할 수 있다며 감사함을 표했습니다. 외부에서 팀에서 훈련을 꾸준히 하긴 했지만 그래도 진천만큼을 많이 못했고 그다음에 코로나가 좀 더 심해졌을 때는 체육관 아예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도쿄올림픽 개막까지 이제 256일. 훈련의 소중함을 깨달은 선수들이 굳은 각오로 올림픽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